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29회 기출이니까 최근 문제죠.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해요. 일단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보자. 기억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수익률이 얼마예요? 우리는 여기는 지분 수익률만 물어봤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줄이면 지분이야. 이걸 지분이라고 부른다고,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수익률. 그럼 머릿속에서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리고 벌었니의 기준은 항상 어떤 걸로 측정하고, 벌었니의 기준은 항상 뭘로 측정을 하고, 원매 18분 25초 전에 했어. 마지막으로 순영업소득이라고. 순영업소득. 그럼 얼마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라고 보면 하기 싫어. 감정을 이입해. 내가 투자했다고. 그럼 나는 얼마짜리 투자했어요? 10억 원짜리 투자한 거야. 10억 원짜리. 그리고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3천만 원 벌었고, 10억을 투자해서 3천 벌었으니까 30%야? 3%야? 고민스러워. 10억에 30% 하면 3억. 근데 3억이 안 되니까 너는 한 3%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죠. 3%.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얘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률이 있어. 그러면 10억을 투자해서 2% 겨우 올랐지만 10억짜리나 되는 부동산이니까 2%면 얼마인 거야 이게? 10억에 2%, 2천만 원. 이제 부동산 학계로는 이런 걸 좀 해야 돼. 10억에 2%면 2천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결국 10억짜리 투자해서 영업소득은 항상 임대소득이니까 임대차로 3천만 원 벌었고, 가격 상승으로 얼마 벌었고, 2천 벌었고, 그러니까 총 합치면 10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 5천냥 벌었군요. 그럼 최소한 5자 들어가면 정답이야. 5자 들어가면. 자, 그런데 수익률이 아니라 뭘 물어봤어? 자기 자본 수익률이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꼼꼼히 해보자. 이게 물음이니까. 자, 기억번에서 지분 수익률을 찾으세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 금액, 지분 수익 이렇게 찾지만 실무에서는 지분 수익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내 것만 찾아. 내 것만. 그러면 지금 내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10억짜리 부동산 샀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간 거야? 내 돈이 10억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10억 들어갔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져가니? 그러면 기본이 순영업 소득이야. 근데 이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은행에 나눠줄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임대로는 3천만 원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순영업 소득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은행에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지금 2천만 원 올랐으니까 가격 상승으로 2천만 원 또 내가 가져가는 거죠. 가격 상승으로. 그러면 결국 10억에 5천을 벌었으니까 5자 하나가 나와야지. 5%. 그러면 좀 전에 수익률도 5%였고 지분 수익률도 5%였어. 왜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가져가는 수익,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측정했더니 5%인데 대출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 수익이 고스란히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예요. 5%. 할만하잖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타인 자본 뭐죠? 꼼꼼히. 자, 일단 내 것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가져가는 내가 투자한 투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자, 10억 중에 50%를 타인잡을 썼으니까 이 중에 대출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5억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가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내 돈은 5억인 거예요. 5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야. 5억. 이건 니은번 하는 거야. 니은번 5억. 그리고 임대차를 통해서 얼마를 버셨어요? 3천만 원을 벌었어요. 항상 영업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임대. 그러니까 임대차를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3천 버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출이 있으니까 일부는 누구한테 나눠주고 은행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기록할 때는 은행에 원금으로 얼마 갖다 주고 이자로 얼마를 갖다 주는지 동시에 기록을 하지만 성과를 측정할 때는 항상 뭐만 따진다고? 이자만. 그러면 대출 5억이고 밑에 봤더니 대출 조건이 있네. 대출 조건이 4%고 5억에 4% 이자. 그러면 5, 4는 20. 그러니까 2천이요, 2억이요. 2천만 원을 은행이 이자로 가져간다 이런 말이게. 그럼 내가 가져가는 건 1,000만 원. 이게 딱 삘이 와야 된단 말이야. 이것만 딱 해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순영업 소득 3천을 벌었는데요. 이 중에 은행에 이자로 2천만 원을 갖다 주군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없다면 5억을 투자해서 딸랑 1,000만 원 번 거야. 1,000만 원. 자, 그러면 몇 프로? 5, 2는 10이니까 2자 들어가야 돼. 2자. 2%든 20%든.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뭐가 있어요? 가격 상승이 2%가 있다고. 가격 상승. 그러면 가격 상승 2%니까 10억에 2%는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2% 올랐으니까 2천만 원이라는 가격 상승을 내가 추가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결국 얼마예요? 5억을 투자해서 5억을 투자 2천, 1,000이니까 3천만 원을 가져가는군요. 그럼 밑에서 위를 곱해보면 6이야. 5, 6은 30. 그래서 몇 프로? 6%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투자로는 항상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내가 가져가는 게 얼마고 은행이 가져가는 건 얼마고 요 정도만 분석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할만하다, 할만하지 않다. 자, 얘는 계산 문제를 위해서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인문 강의 때 무슨 계산 문제 하라고 했겠어요. 뭐가 중요해?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항목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항목들을. 순영업 소득이 3천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안 돼. 순영업 소득이니까 임대차로 지금 3천 벌었구나. 연해. 근데 이걸 대출을 썼다면 내가 다 가져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얼마는 은행이 갖고 가? 4% 이자는 은행이 가져가고 있구나. 그거 뺀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겠구나.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야 그냥 10초 만에 푸는 거야. 이건 10초짜리 문제야. 왜? 계산기를 칠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그래요. 우리 시험은 대부분 계산기를 들고 가지만 계산기를 쳐서 푸는 문제는 버리는 거야. 그냥 불안하니까 계산기 들고 가는 거야. 남들이 들고 가니까. 그러나 암산으로 될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찍어 3번으로. 얘도 봐봐.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몇 번 찍으면 돼. 풀어서 맞추나 찍어서 맞추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지금은 연습을 좀 해줘야죠. 연습을.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투자결정이론. 어디로 가느냐? 23. 자, 23번 논점이 58페이지에 투자결정이론인데 이 투자결정이론이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얘가. 왜? 자, 투자결정이론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에요. 여기 꼭 기억이 돼요. 투자 대안을. 자, 우리가 투자를 하러 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 결정 이론은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투자했을 때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모든 대안을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부동산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이유는 뭐 때문에? 왜 우리는 모든 대안에 다 투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돈이 없은 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돈이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를. 돈이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러나 시험에서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이게 투자론에서는 제일 중요하지만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왜? 이론이 너무 쉬워. 자, 첫 번째. 우리 필기노트 58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어떤 놈이 나옵니까? 이런 게 나와요.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문구 그대로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대안을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기대 수익률을 측정해요. 정확히 말하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야. 투자를 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이 나올까? 이 기대되는 수익을 예측하는 거야. 기대되는 수익을 예측했더니 얘가 5%, 얘가 10%, 얘가 15%, 얘가 20% 그러면 나는 이 중에 뭘 선택하는 거야? 이 중에 뭘 선택해? 뭘 선택하냐 그러면 20%를 대지 말고 물어보는 걸 대답해. T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이게 물어본 걸 정확히 찾을 거 아니야. T R을 선택합니다.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게 낼 게 있겠어 없어. 제일 중요하지만 시험에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아니 투자 대안이 4개인데 4개 중에 뭘 선택합니까? 투자를 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봐. 그랬더니 얘가 제일 크잖아요. D안이. 그러면 D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를 선택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딱 하나만 중개사 사장님이 추천해줬어. 딱 하나만. 그리고 하나의 대안에 투자를 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예측해 봤더니 딱 5% 정도가 나와.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해. 요 기대 수익률이 5%짜리인 A 안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살짝 고민스러워. 그렇잖아 이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제일 큰 걸 딱 선택하면 확실한데 얘는 대안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자, 그리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A의 기대 수익률 5%가 크면 투자를 해야지. 근데 A의 기대되는 수익이 낮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5%는 높은 기대되는 수익인가요? 낮은 기대되는 수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높아 보여? 낮아 보여? 정답은 없는데 이것도 뜸들이면 안 된다고. 찍을 때는 항상 빠르게 찍어야지.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낮아 보인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왜? 1%보다는 높아. 1%보다는 50%보다는 낮고. 높은지 낮은지 이 상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스터 국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오징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 이건 그렇죠. 우리 같이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좋은 소리 해주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강철이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좀 나아. 그러나
정우성을 기준으로 하면 너는 오징어 축에도 못 들어. 기준이 필요한 거라고. 기준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안이 하나이면 요 기대 수익률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기준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요구 수익률이라고.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무엇을 측정해서 결정합니까? 기대되는 수익을 측정하는 거야. 투자를 한 이후에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근데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높고 낮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기준이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기대 수익률. 아니, 거꾸로 말했네.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다. 이런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래서 항상 투자 결정 이론에서 수익률이 하면 항상 세트로 두 가지가 나온다고.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가 나온다. 이런. 예?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 또 보자고요. 자, 기대되는 수익은 문구 그대로 투자 대안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측정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이게 우리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낮은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아파트의 상황별 추정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아파트에 투자를 한 이후에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래. 그럼 일단 머릿속에서 이게 들어와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실제 아파트를 투자해서 얻은 실현된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이 놈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지 예측한 수익률이에요. 예측된 수익률. 그러면 뭐라고 정답을 해줘야 됩니까? 나는 몰라 이 사람아.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정확히는. 왜? 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점쟁이요? 점쟁이 아니요? 점쟁이가 아닌데 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 미래를 예측해서 찾아내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가 반드시 이런 표를 준다고 저런 걸 예측해 보도록. 그래서 이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서 자, 그럼 들어가 봐요. 뭔지 모르지만 항상 출제자가 세 가지 항목을 줘요. 시장 상황, 확률, 수익률. 근데 어디만 노랭이 표시돼 있어. 시장 상황과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아파트에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지는 내가 투자를 딱 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이 불황이 와요? 안 좋아요? 그러면 몇 프로 얻는다고 출제자가 준 거예요. 너 10%밖에 안 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투자를 한 이후에 운 좋게도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이 호황이 와요. 그러면 몇 프로를 얻는다는 거야? 30%를 얻는다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이 표가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 의해서 수익률은 결정되는 거야. 호황이 불황이 오면 10% 겨우 얻고 호황이 오면 30% 얻는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올지 호황이 올지 보통 상황일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항상 확률이라는 걸 준다고. 이 확률은 가능성을 뜻해요. 즉 불황이 올 가능성, 보통이 올 가능성, 호황이 올 가능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는 뭐가 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뭐 어떤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제일 큰가요? 그러면 누가 호황이라 그랬어? 누가? 원래 봐봐. 불황이 올 가능성은 30%, 보통이 올 가능성은 40%, 호황이 올 가능성은 30%라고 돼 있는데 올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 이게 확률은 요 상황을 100이라고 딱 100번의 가정을 하면 100번의 상황을 가정하면 100번 중에 30번은 불황이 오고
100번 중에 40번은 보통이고 100번 중에 30번은 호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은 보통이 올 가능성이 제일 크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보셔. 지금 여기는 시장 상황별로 뭔가 수익률을 각각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딱 하나의 수치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상황에 따른 이 수익률을 적당히 섞어서 하나의 수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수익률을 섞어서 하나의 수치로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평균이야. 평균은 통계학에서 어떤 걸 뜻하나요? 여러 가지 수치를 딱 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균은 가운데치로 하나를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중평균이니까 가중평균이 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 일단 평균 때리는 거야. 평균. 근데 어떻게 때립니까? 그럼 평균은 너무 쉬워. 잘 보셔. 자, 어떻게 때리는지 이걸 봐야 돼.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불황이 와요. 그러면 수익을 얼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 그런데 불황이 올 가능성이 30% 정도야. 이 말은 10%를 얻을 가능성도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 얻는 거라고. 30%. 그러면 10%에 나는 30%만 확실히 얻는 거야. 얻을 가능성이 3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10%에 30% 하면 몇이에요? 요거 퍼센트 하지 마. 그냥 10을 얻는데 10 중에 30%만 내가 가져간대. 그럼 얼마? 3이야. 3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이 오면 20을 가져가는데 20을 가져갈 가능성이 딸랑 몇 프로야? 40%. 20에 40%만 내가 확실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럼 20에 40% 하면 2, 4는 8? 8을 가져간다는 거야. 예. 그리고 여기는 호황이 오면 30을 가져가는데 30을 가져갈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3, 3은 9? 9를 확실히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잔에 담겨 있는 걸 봐봐. 그럼 뭐가 나와? 17? 3이니까 그래 정답 20이요. 5초면 끝나. 5초면. 뭐 어려워 보여? 쉬워 보여? 가장 난이도가 낮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된다고 이게. 예. 자, 그런데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논점을 하나 보자고요. 자, 투자론에 들어왔더니 겁나게 내가 싫어하는 계산이 많네. 아유, 그리고 계산 그냥 안 할라 그랬더니 저놈이 하루 종일 계산하니까 하나는 풀어야겠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집에 딱 가서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 문을 열어서 과감히 오늘은 소주나 한 잔 먹고 자야겠다.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겁나게 나쁘니까 오늘은 처음처럼 이딴 게 아니라 오리지널 22도짜리 참이슬 이런 걸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냉장고를 열었어. 그랬더니 독한 22도짜리는 다 누가 먹고 처음처럼만 있어. 몇 도? 술 안 드셔? 18도짜리 순한 소주야. 18도짜리. 나는 지금 뭘 먹고 싶은데 오늘 기분 나빠서 독한 것 좀 먹고 싶은데 18도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부족해. 그래서 냉장고를 더 뒤져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맥주 캔이 하나 있어. 4도씨짜리 맥주 캔이 있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잔에다가 18도짜리를 섞어. 그리고 아이고 이거 좀 약해. 그래서 여기다가 4도짜리를 섞으면 술이 22도로 세지겠지 하고 마셔. 세졌겠어? 더 약해졌겠어? 이건 산수가 아니잖아. 생활의 경험이지. 내가 18도짜리 처음처럼을 봤는데 오늘 좀 센 거 먹고 싶어. 그래서 옆에 봤더니 맥주 캔이 하나 있어. 4도짜리. 그럼 소주에다가 맥주 캔을 들어 부수면 술이 독해지냐고?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 일명 소맥인데 소주에다가 맥주를 타면 독해져, 약해져. 그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수익률은 뭐랑 똑같나요? 그러면 술이랑 똑같아. 수익률은 절대 더해지지 않아. 수익률은 절대 더해지지 않는다고. 즉 마치 뭐처럼 술처럼 절대 더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안에 수익이 5% 나오고요. B 안에 수익이 12%가 나와요. 이때 요 두 개를 결합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결합해서 투자하면 17% 나오겠구나. 그러면 작살이요. 이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요? 소주 18도짜리랑 맥주 4도짜리를 결합하면 아이고 독한 놈이 되겠지. 22도.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소주를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이에요. 술을. 항상 소주와 맥주를 결합하면 어떤 맛이 나오는 거야? 22도가 나와. 중간 맛이 나와. 바로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중간값에 하나를 갖는 거야 이게. 이게 술의 원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도 술과 똑같으니까 항상 그냥 가운데 치는 빼고 10%짜리 불황이라는 술과 30%짜리 호황이라는 술을 섞으면 40이 나오겠어. 중간치가 나오겠어. 중간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 지금 20%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수익률을 결합해서 하나의 수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중간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값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을 술과 똑같이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주와 맥주를 결합합니다. 그러면 최하 4도가 나오고. 왜? 맥주만 다 들어가면 4도. 소주만 다 들어가면 18도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을 섞는 소맥은 4도보다는 높고 18도보다는 낮은 요 사이의 하나값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이의 하나값을. 이게 평균이야. 평균. 근데 만약에 소주가 딱 반, 맥주가 딱 반 들어가면 얼마 값이 나오는 거야? 4도와 18도의 딱 중간. 4 플러스 18하면 22. 딱 나누기 2하면 11도가 나온다고. 이런 걸 우리는 평균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중평균을 배우잖아요. 가중평균이라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둘이 또이 들어가면 11도가 나와요. 딱 중간값 11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소주가 들어간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도수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18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가 들어간 양이 많아져요. 그럼 어디로 가고? 4도로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맥을 딱 탔는데 아이고 쓰네? 그럼 뭘 더 타? 맥주를 더 타는 거야. 이리 가까워지라고. 소맥을 탔는데 아이고 싱거워. 그럼 뭘 더 타? 소주 타는 거야. 이리 가까워지라고. 즉 양에 따라서 요 중간값이 달라진다고. 이런 걸 우리는 가중평균이라고 한다고. 가중평균이라고. 양에 따라서 뭔가 중간값이 달라지는 걸. 소맥이야, 소맥. 자, 문제는 여기 있어. 얘는 보통은 가운데 상황이니까 제껴 놓으면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운 좋게 호황이라는 시장이 오면 나는 맥시멈 얼마까지 수익을 얻는 거야? 맥시멈 30%까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호황이면.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애석하게도 불황이 오게 되면 수익률은 얼마밖에 못 얻어요? 10%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황일 때 수익과 불황일 때 수익을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익률은 술과 같아서 요 중간값을 갖게 되는 거야. 중간값.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평균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 평균. 자, 그런데 여기는 맥주와 소주가 아니니까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확률로 따지는 거야. 호황과 불황이 올 확률이 딱 반반이에요. 그러면 딱 중간값 20을 가져가는 거야. 20을. 보셔. 불황이 올 확률 30, 호황이 올 확률 30. 둘이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얘가 20이 나오는 거야. 20이. 가운데 2를 무시하고도. 딱 중간값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호황이 올 확률이 더 커요. 그러면 수익은 어디로 올라가? 30%에 가까워지는 거야. 30%에. 호황이 올 가능성이 크면, 그리고 불황이 올 가능성이 크면 어디로 가고? 10%로 가고. 이걸 우리는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평균이 뭔가의 양에 따라서 뭔가 평균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항상 시장 상황에 따른 수익률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를 찾는 건데 뭐에 따라 평균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양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중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가중평균 용어. 자, 문제는 측정하는 방법은 똑같아. 측정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든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니까 술이라고 생각해. 오늘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점심 때 딱 반주로 소맥을 드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야, 소맥 좀 말아봐. 그러지 마. 소맥을 가중평균 좀 해주세요. 이제 소맥을 만단 말 쓰지 말고 가중평균 한다고 해. 그럼 여기도 보셔. 지금 세 가지 술이 나와 있어. 그냥 쉽게 말해 세 가지 술로. 불황, 보통, 호황. 근데 요걸 지금 섞는 거라고. 하나에. 근데 섞을 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얘들의 중간값을 찾기 위해서 얘들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비중을 찾아. 수익률은 항상 요 가능성이 비중이에요. 가능성이. 그래서 불황이 오면 10을 얻는데요. 10을 얻을 가능성이 30%니까 3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보통이 오면 20을 얻는데 20을 얻을 가능성이 40%니까 4, 2는 8을 얻고 30을 포항이 오면 30을 가져가는데 30을 얻을 가능성이 30%니까 3, 3은 9 해서 섞여 있는 게 20이 되는 거예요. 20. 요렇게 찾는 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일단 가중평균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하고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의 방법을 응용해서 푼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자고요. 어메, 뭘 제가 눌렀을까요? 자, 이번에는 평가사 28회 기출이에요. 이게 재작년 평가사 문제예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시장 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을 때 기대 수익률과 분산일 풀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기대 수익률은 뭔지 알겠는데 분산은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 정답을 한번 봐보세요. 분산은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가 겁나게 많아. 우리 시험에서도 딱 한 번 분산을 물어봤어요. 얘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분산. 근데 여기서 저 약속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시험에서 분산을 구하세요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니나 풀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풀면 안 되는 거야. 분산은 우리 쌀집 계산기로 분산 풀려면 그죠? 쌀집 계산기 폭발해. 그러니까 그냥 분산을 측정하세요. 얘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자, 이번 인문과외는 안 해.
아무튼 분산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니나 풀어. 그러면 된다고. 단 우리는 뭐는 풀어줘야 돼? 기대 수익률은.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똑같네. 시장 상황, 수익률, 확률.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한 이후에 시장 상황에서 뭐가 결정이 돼?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야. 수익이. 그런데 지금 하나의 기대 수익률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시장 상황별 수익률을 적당히 말아서 하나의 수치를 뽑아보세요. 마치 뭘 타듯이. 소맥을 타듯이. 그럼 봐요. 자, 불황의 술은 20도야. 근데 20도가 지금 20을 얻을 가능성이 얼마야? 30이니까 2, 3은 6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보통이 오면 30%인데 30을 얻는데 30을 얻을 가능성이 40%니까 3, 4는 12, 11을 얻고, 호황이 오면 40을 얻는데 40을 얻을 가능성이 30이니까 4, 3, 1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24 플러스 6이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야. 할만하지 않아. 할만하지 않아. 할만해. 할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만합니다. 됐다? 자, 그럼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요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이 냈어요. 30%, 30%. 자, 그럼 보는 거야. 이제 요구 수익률이 뭐냐. 자, 자, 우리는 지금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지금 측정했나요? 예측했나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30%로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기대 수익률이 높나요? 낮나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구 수익률이요.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기준. 근데 요구 수익률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투자자가 요구를 해. 투자자가 요구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가정을 해보자고. 자, 여기 있어요. 나는 오피스텔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오피스텔에.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요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요구하는 거야. 뭔가 수익률을. 그러면 해보자고. 자, 오피스텔한테 똑똑똑 하고, 오피스텔아, 내가 너한테 수익률을 요구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 일단 투자 대안에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물어봐. 그럼 오피스텔이 뭐라 할 것 같아? 야, 여기 문구대로 하면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수익률을 요구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고, 오피스텔에. 그럼 오피스텔이 뭐라 할 것 같아? 100만 년을 기다려봐. 대답이 있는가? 아, 오피스텔이 뭔 주댕이가 있다고 대답을 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걸 살짝 바꿔보자고. 살짝. 즉 오피스텔이라는 애를 사람으로 살짝 바꿔보자는 말이야. 얘는 내 친구야. 성은 오시고 이름은 피스텔이야. 피스텔. 자,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자, 요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잘 보셔. 자, 오피스텔이라는 내 친구가 내가 여윳돈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1억이라는 여윳돈이 있는지. 그런데 요 1억이라는 여윳돈을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나에게 뭘 요구하냐, 아니 뭘 지금 권유하냐. 그러면 야, 네 투자, 네 돈 여윳돈 1억 좀 나한테 투자해 라고 자꾸 말한다고, 권유를 한다고. 그럼 이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금하고 있다고. 예금. 그리고 예금 이자를 봤더니 세상 1%야.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뭔가 다른 곳에 투자를 좀 해볼 생각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네가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를 좀 돈을 댈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친구지만 투자를 할 때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뭔가를 요구해.
요구해. 바로 요 놈이라고. 투자 대안에 요구를 한다고. 근데 어떤 걸 요구합니까? 이렇게 요구할 거야. 야, 지금 내가 내 돈으로 예금이자 1%는 내가 지금 얻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야. 네가 최소한 1% 정도 보장해 준다면, 1% 이상만 보장해 준다면 내가 투자를 할게. 요 1% 예금이자가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장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대안이 최소한 얼마를 보장해 줘야 되느냐. 이 보장 수익률이에요. 최소한 내가 얻어야 되는 수익률. 최소한 얻어야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자, 그럼 더 보자고요. 자, 내가 친구한테 투자를 할 때, 야, 너한테 투자를 하려면 내가 최소한 1%는 보장을 받아야겠어. 나 지금도 1%를 얻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친구가 1%? 야, 나한테 투자하면 옆에 기대 수익률 얼마를 기대할 수 있어? 30%를 기대할 수 있어. 내가 30% 줄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투자자는 후딱 가서 예금 찾아서 어디다가 친구한테 밀어넣어야지. 30%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이 말은 30%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야. 투자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볼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1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어요. 근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여윳돈으로 뭘 씁니까? 이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43%를 얻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친구인 오피스텔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요구할 것 같아요? 야, 나 1억으로 지금 반도체 사업에서 최소 43%는 얻어. 그러니까 너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최소한 요 정도는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의 수익은 얼마야? 30%. 그럼 이 경우에는 투자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대 수익률이 딱 결정이 되면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게 요구 수익률이라겠죠. 좀 전에 저같이 예금 이자를 주로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예금 이자 1% 정도면 나는 투자를 할 만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에게는 30%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1억으로 43%를 이미 얻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43%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저 30%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대단히 낮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쪽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똑같은 투자 대안인데 어떤 사람은 투자를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이게 틀려서 그런다고. 이게 기대 수익률을 평가하는 기준인 요구 수익률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배우셔야 돼. 이제 요구 수익률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56페이지. 56페이지 보면 투자론에서 겁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론에서 맨 밑에 보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논점이 투자의 위험이고. 자, 투자의 위험의 의미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투자에는 항상 뭐가 존재하나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투자의 불확실성. 이걸 유식한 말로 투자의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의 불확실성은 밑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부동산에 투자할 때 뭘 예상해요? 대박을 꿈꿔. 대박을. 근데 뭐 찰 수도 있다는 거야? 쪽박 찰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투자의
불확실성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위험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는 모든 투자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투자에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요. 그런 걸 우리는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 투자에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우리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게 이해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게 맨 밑에 있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맨 밑에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맨 밑에 보시면 1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고? 위험, 회피형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위험, 중립형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위험, 선호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피하는 거니까 위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선호형은 위험을 좋아하는 거고. 그럼 위험 중립형은 뭐예요? 위험 중립형은 위험을 선호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 그게 뭔 뜻이냐고. 위험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아니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중간입니다. 그럼 중간 정도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리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겁나 싫어하든 겁나 싫어하든 살짝 싫어하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중간이 아니야. 이쪽은 위험을 겁나게 싫어하든 살짝 싫어하든 무조건 싫어하는 거고, 이쪽은 위험을 무조건 좋아하는 거고, 요 놈은 가장 안 좋은 거야, 위험한테. 위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거라고. 위험이 있든 없든 나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선풀이든 악풀이든 더 안 좋은 게 무풀이야. 이게 바로 무풀이야. 위험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는 놈이야. 이게 위험 중립형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투자로는 항상 요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으로 합니다.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 이 둘은 취급도 안 해. 그러면 야, 왜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으로 하니? 그러면 우리들한테 물어봐. 나는 투자의 위험, 불확실성을 좋아하는 쪽인가요? 싫어하는 쪽인가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이론은 전부 다 투자자는 뭘 싫어한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입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한다. 기본 전제. 에?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다고. 자, 여기 투자자가 하나 있어요. 나는 어떤 투자자입니까? 당연히 위험을 좋아한다. 위험을 겁나 싫어하는 투자자다.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야. 그리고 이런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면 투자에는 반드시 뭐가 발견이 된다고?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이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출자자가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야,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인데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봤더니 위험이 발견이 된대. 그러면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쉽게 말하면 나는 콩을 겁나게 싫어해.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려놨는데 콩밥을 줬어. 콩이 들어가. 그리고 콩밥에서 콩을 발견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냥 밥 안 먹어. 어떻게 콩을 골라내. 그렇게 많이 더 넣어놨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콩밥을 엎어버리는 거죠.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게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이 투자의 위험이 발견하면 나는 위험이 싫으니까 뭘 포기하는 거야? 투자를
포기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이 싫으면 콩밥을. 문제는 투자를 포기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자로는 존재 의미가 없어. 아니 기본적으로 누굴 가정하고 위험 회피형이야. 모두 무조건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고 투자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견이 되고 위험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나 투자 안 해요. 그러면 투자로는 딱 한 장이면 끝나버려. 한 장이면.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항상 요걸 전제하지 않아요. 요걸. 뭐라고 전제합니까?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요게 너무나 중요한 논리야. 요게. 자, 위험 회피형이라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는요. 위험이 발견되면 항상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게 피부 속에 쏙 안와 닿으면 제가 항상 이런 사례를 들어요. 자, 우리 누나한테 조카가 하나 있어요. 내 조카인데 애는 뭘 싫어합니까? 심부름을 겁나게 싫어하는 심부름 회피형 조카야. 대부분의 조카가 심부름 싫어해. 자, 그런데 이 심부름을 싫어하는 요 심부름 회피형 조카에게 야, 너 심부름 좀 해줘. 그러면 이 심부름 싫어하는 조카는 심부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그냥 들어누워 있어. 근데 가끔씩 이 조카가 무거운 몸뚱이를 일으킬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자신이 싫어하는 요 심부름에 대해서 야, 내가 대가로 5만 원 줄게. 그러면 무거운 몸뚱이를 일으킬 때가 있다고.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즉 심부름을 싫어하는 회피형 조카가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켜.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켜. 그러면 원칙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투자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심부름을 싫어하는 조카는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키면 자신이 싫어하는 심부름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해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가가 주어지면 심부름을 하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다시 입을 둘러싸고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행동이야. 이거 쉬는 시간 동안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셔. 항상 우리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을 발견하면 항상 어떤 행동을 하냐.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뭘 요구해? 대가, 보상을 요구해. 보상을. 그리고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해 줘. 이게 투자론의 가장 이해 포인트니까. 자, 10분 쉬겠습니다.